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불과 같다. 불은 음식을 익히지만 관리하지 못하면 집을 태운다. 빚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으면 자산이 되고 감당하지 못하면 인생의 짐이 된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상승장의 끝에서 불을 붙인다. 주변의 성공담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해야 한다는 열정이 불안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때의 빚은 불길이 된다. 시장이 조금만 식으면 그 불은 계좌가 아니라 마음부터 태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그 말은 곧 빚의 실질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빚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빚은 순식간에 족쇄가 된다. 디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것, 즉 빚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이다. 나는 이 원리를 몸으로 배웠다. 빚을 사용할 땐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 이 빚이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가?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상환 가능한가? 셋째, 이 불은 통제 가능한가? 셋 모두 예가 아니라면 그 빚은 이미 위험하다. 초심자는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러나 실거주처럼 삶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라면 신중한 계산 아래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빚은 투기가 아니라 전략이다. 불의 세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불을 지킨다. 나는 늘 절제해서 용기를 찾았다. 시장의 불은 피할 수 없지만 불의 높이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태도다. 돈의 본질은 믿음이다. 사람들은 돈을 종이로 보지 않는다. 그 종이가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그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순간 화폐는 더 이상 안정이 아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봐왔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빚이 녹아내린다. 빚은 화폐 단위로 표시되지만 자산은 실물 가치로 존재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실물의 가치를 이해한다. 땅, 설비, 기술, 브랜드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반면 화폐는 녹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화폐가 녹는 시대에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보다 실물을 가진 사람이 강하다. 그러나 그 실물을 빚으로 샀다면 그 빚이 언제든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친구이자 적이다. 그 차이는 준비에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을 벌 생각보다 돈의 성질을 먼저 이해하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신뢰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기회를 만든다. 그때 현금의 가치는 줄지만 판단력의 가치는 오른다. 결국 화폐의 진실은 숫자에 있지 않다. 믿음과 심리에 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그 심리를 읽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금리, 물가, 심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본다. 돈은 계산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불을 다스린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한다. 돈은 감정의 거울이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사람의 마음도 달아오른다. 초보 투자자는 이때 가장 위험하다. 남이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뉴스의 한 문장에 마음이 불안정해진다. 그 불안은 빚을 부른다. 처음 빚을 내면 자신이 용감해졌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착각이다. 자산이 오를 때는 누구나 자신감이 생긴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자신감은 공포로 변한다. 이때 사람은 손실이 아니라 심리에 무너진다.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언제나 시계를 본다. 이자일, 상환일, 만기일이 마음의 달력이 된다. 수익이 아닌 시간과 불안이 투자 대가가 된다. 결국 초보자는 이 압박에 못 이겨 가장 싸야 할 때 판다. 시장은 오히려 그 약점을 알고 움직인다. 나는 이런 현상을 저점 매도의 공식이라 불렀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것이 시장을 더 내리게 만든다. 결국 초보의 비투는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빚으로는 배움을 살 수 없다. 공부로 얻은 지식만이 시장의 파도를 이긴다. 경험 없는 빚은 복리보다 빠른 속도로 무너진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다. 이익보다 리스크를 먼저 보고 흥분보다 냉정을 택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시장은 늘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본성을 이기는 자가 결국 부자가 된다. 나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불의 세기를 조절할 줄 알았다. 불이 없다면 삶은 차갑고 불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빚도 같다. 통제 가능한 빚은 도구지만 통제하지 못한 빚은 재앙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빚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시대다. 그 말은 절반만 맞다. 무조건적인 빚은 독이지만 계산된 빚은 전략이다. 특히 실거주처럼 인생의 기반이 되는 자산은 예외다. 거주할 집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이다. 나는 부동산을 살 때 언제나 세 가지를 본다. 첫째, 현금 흐름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둘째, 금리 상승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지 가능한가? 셋째, 그 자산이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빚은 이미 실패다. 빚은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생산의 촉진제여야 한다. 실거주는 그 기준에 부합한다. 내가 사는 집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그것은 곧 판단력과 집중력을 만든다. 빚을 잘 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는 빚을 쓸 때마다 이렇게 되묻는다. 이 불은 나를 따뜻하게 할 것인가, 태워버릴 것인가?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언제나 돈의 가치와 물가의 싸움에 있다고 생각했다. 1970년대의 세계 경제는 그 싸움의 본질을 보여준 시기였다. 그때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그것은 화폐 신뢰의 붕괴였다는 것을. 그 시절 종이돈의 가치는 매일 녹아내렸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도 실질 가치는 줄었다. 반면 금과 원유, 곡물과 같은 실물 자산은 치솟았다. 석유는 10년 사이 10배 넘게 오르고 금은 20배 가까이 뛰었다. 실물의 시대였다. 이 경험이 나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가치를 지켜라.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돈을 잃고 물건은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화폐가 흔들릴 때는 실물에 어항을 두라. 그 어항이 곧 생존의 장소가 된다. 나는 자주 말했다. 사업이든 투자든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은 없다. 그러나 상대적인 방패는 있다. 그 방패가 바로 원자재와 금, 그리고 토지 같은 실체적 자산이었다. 그것들은 인간의 필요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1970년대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 시장이 요동칠수록 실체가 있는 자산에 집중하라.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본질의 가치를 보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부다. 나는 언제나 균형이 부의 핵심이라 믿었다. 돈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불을 지킨다. 투자도 같다. 한쪽으로 쏠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먼저 보았다. 주식과 채권은 기업의 심장과 같다. 끊임없이 뛰지만 피로가 누적되면 멈춘다. 여기에만 의존하면 위기가 올 때 호흡이 끊긴다. 그래서 나는 늘 대체의 혈관을 만들었다. 금, 원자재,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그 혈관이다. 그것들이 피의 순환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대체 투자를 메인 DC로 착각한다. 나는 그것을 늘 경계했다. 실물은 언제나 사이드, 즉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중심은 여전히 생산과 기업,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이다. 부는 흙에서 나오지만 자란 후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란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를 분해하고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기술이다. 나는 언제나 10개 어항 중 7개는 전통 자산에 3개는 대체 자산에 두었다. 그래야 어느 날 바람이 불어도 전체 배는 기울지 않는다. 결국 투자란 무엇이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버티느냐의 문제다. 버티는 힘은 구조에서 나온다. 포트폴리오란 바로 그 구조다. 부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의 결과다. 나는 사업을 하며 자주 보았다. 처음의 성공이 가장 위험하다. 우연히 얻은 수익은 실력을 착각하게 만든다. 시장이 좋아서 올랐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잘해서 벌었다고 믿는다. 그 착각이 빚을 부르고 그 빚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돈을 번 사람은 두 부류다. 하나는 겸손해지고 다른 하나는 교만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운이 따랐다고 말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천재라고 믿고 배움을 멈춘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전자는 종잣돈을 키우고 후자는 종잣돈을 태운다. 나는 늘 말했다. 행운으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이 잠시 맡겨준 돈이다. 그 돈을 지키려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분산, 공부, 원칙, 이 세 가지가 그 구조의 뼈대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큰 수익도 사라진다. 투자는 감정의 놀이터가 아니다. 숫자와 확률의 싸움이다. 그러나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심리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분 좋은 시장을 가장 경계했다. 모두가 낙관할 때 나는 속으로 긴장했다. 우연한 수익은 시작일 뿐이다. 그 돈으로 더 배우고 더 나누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다. 돈을 키우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이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쏠린다. 남들이 성공한 방향으로, 남들이 모이는 곳으로 향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달리는 곳엔 이미 늦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의 심리를 앞질러 간다. 쏠림의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확신의 착각에서 비롯된다. 성공한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다 한 번의 방향 전환이 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이를 확신의 함정이라 불렀다. 분산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다.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것을 넣는 사람은 언제나 시장의 변덕에 인생을 맡긴다. 나는 항상 7, 8개의 축으로 자산을 나눴다. 한 분야가 무너지면 다른 분야가 받쳐준다. 그 균형이야말로 진짜 안전이다. 사람들은 집중이 수익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수익은 분산에서 나온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제품, 하나의 거래처에 의존하는 기업은 위기에 취약하다. 다양한 기반을 가진 기업만이 불황을 견딘다. 나는 종종 젊은 이들에게 말했다. 쏠림은 속도를 주지만 분산은 생명을 준다. 돈은 빠르게 모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빠르게 잃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남기느냐다. 결국 부는 한순간의 집중이 아니라 긴 시간의 균형 속에서 완성된다. 분산은 두려움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나는 언제나 시장을 한 가지 색으로 보지 않았다. 시장은 계절처럼 변한다. 봄에는 낙관이 피어나고 여름엔 탐욕이 자라며 가을엔 조정이 찾아오고 겨울엔 두려움이 내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름의 열기 속에서 영원히 봄일 거라 착각한다. 코로나 이후의 시장이 그랬다. 언택트라는 단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모두가 기술주만 외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기술이 과잉이 되고 공급이 수요를 넘었다. 시장의 색이 변한 것이다. 그때도 사람들은 같은 색 안에서만 생각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시장은 단 한 번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사업에서도 같은 원칙을 썼다. 한 상품이 잘 팔릴 때일수록 다음 제품을 준비했다. 시장이 바뀌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제의 성공에 갇힌다.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교체 신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 시대 주도주가 다음 시대의 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늘 물었다. 지금의 성공이 내일도 유효한가? 이 질문이 나를 긴장시키고 동시에 살렸다. 시장의 컬러는 바뀐다. 문제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가이다. 진짜 투자자는 예측이 아니라 적응의 속도로 평가된다. 나는 늘 시장의 색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색이 변할 때 먼저 눈을 떴다. 나는 늘 세계를 비교하며 배웠다. 시장은 각 나라의 체질을 담는다. 미국은 소비로 성장하고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다. 이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뉴스도 다르게 받아들인다. 미국은 내수가 강하다. 국민이 쓰는 돈이 곧 성장의 원동력이다. 경기가 흔들려도 소비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완만하게 흔들리고 다시 일어선다. 반면 한국은 바다를 건너야 성장한다. 수출이 줄면 국내의 활력도 함께 식는다. 외부의 바람에 따라 우리의 불도 흔들리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한국의 경제를 보려면 미국의 소비를 먼저 보라.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 금리, 환율, 실업률 모두 미국의 방향에 따라 우리 시장이 움직인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 구조를 약점으로만 보지 않았다. 수출국의 강점은 적응력이다.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위기를 학습하는 능력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해졌다. 미국은 크기와 안정으로 버티지만 한국은 속도와 유연성으로 살아남는다. 두 시장의 차이를 이해하면 투자 방향이 보인다. 크게 보되 빠르게 움직여라. 이것이 수출국 투자자의 생존법이다. 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기는 늘 인간의 심리에서 시작된다.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가 먼저 퍼지고 그 공포가 행동을 만든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들은 주가가 하루 3% 떨어지면 세상이 끝난 듯이 말한다. 환율이 오르면 위기라 하고 금리가 오르면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는다. 이 변화가 구조적인가? 일시적인가? 위기를 보는 시선이 깊을수록 판단은 느려지지 않는다. 나는 많은 폭풍을 겪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 급등. 그러나 모든 위기는 지나갔다. 중요한 것은 그때 무엇을 배웠느냐였다.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현금을 쥐지만 나는 지식과 구조를 쥐었다. 왜냐하면 돈은 사라져도 배움은 남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분산하라. 둘째, 과도한 확신을 버려라. 셋째, 평정심을 유지하라. 공포 속에서 냉정을 지키는 사람만이 다시 기회를 잡는다. 나는 그 원칙을 사업에도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세상은 반복된다. 위기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오지만 본질은 같다. 냉정한 사람은 위기를 수업으로 만들고 감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파멸로 만든다. 결국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는 위기보다 강하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돈보다 절제를 더 믿었다. 절제가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망이 인간을 삼킨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한 걸음 멈추는 연습을 했다.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 달린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버는가 보다 얼마나 남기는가를 보았다. 남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리듬이다. 투자에서 리듬을 잃으면 공포가 들어오고 공포는 실수를 만든다. 절제는 그 리듬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다. 나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단순해야 한다고 믿었다. 계획은 명확하고 행동은 조용해야 한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세운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습관이다. 절제는 포기와 다르다. 포기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고 절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 판단이 자라고 판단 속에서 부가 만들어진다. 조급함은 항상 손실로 이어지고 절제는 언제나 기회로 이어진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생각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시장이 변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절제가 곧 부의 완성이다.